동북아가 다시 뜨겁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신호는 단순한 외교 충돌이 아니라 중국이 일본을 향해 실제적인 보복 준비를 시작했다는 외신 분석까지 나오면서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긴급 경보가 켜졌습니다. 특히 해외 매체들은 이번 사태를 기존 중일 갈등의 연장선이 아니라 2025년 이후 동아시아 전략 균형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외신 분석들은 당연히 한국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면 그 충격파가 한반도로 바로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중국의 반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 자제령이 내려졌고 중국 국적 항공사 6곳이 일본행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단순한 관광 제한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로이터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외신은 이를 초기 단계의 경제적 압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관광 산업에서 중국인 소비 비중이 20% 이상, 연간 4조 원 이상 규모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관광 통제는 그 자체로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그런데 해외 전문가들이 더 주목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 관영 CCTV 계열 계정에서 나온 전면 공격, 모든 결과는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외교 메시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강도의 문구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외신들은 중국이 이미 내부적으로 보복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야가 바로 산업 공급망 차단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세대 품목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고 히토류의 경우 일본 전체 산업의 58%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중국이 이를 조정하면 일본 제조업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CNN은 이번 사태를 두고 중국이 경제, 외교, 군사적 압박까지 포함한 3중 패키지 보복을 검토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중국 해경의 센카쿠 순찰 강화, 관영 매체의 공격적 논조 변화, 일본에 대한 관광 유학 제한 조치 등을 지목했습니다. 일본 내부 정치까지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신들은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2010년 센카쿠 충돌 이후 최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전쟁이라도 치르는 게 아니냐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분석이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위기 수준으로 격상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을 동북아 전략 안정의 핵심 변수로 설명하며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한미동맹 현대화, 한국의 첨단 감시 체계 강화 등이 모두 이 지역 위기를 겨냥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수록 한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한국이 가진 군사, 경제, 기술의 실질적 위력도 더 주목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서론에서 다루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 중일 충돌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나 외교 설전이 아닙니다. 동북아 전략 판도가 재편되는 초입입니다. 그리고 이 경랑의 중심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전략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조선 항공 반도체 군사력이 실제로 국제 균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으로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동북아의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외신들이 가장 먼저 짚어내는 건 하나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 상황이 사실은 두 나라의 진짜 전투력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숫자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커 보이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겉으론 대등해 보여도 실제 전쟁에서 굴러가는 힘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굴릴 수 있느냐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해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70척 규모 전력을 굴리고 있습니다. 항모도셋 젠20 스텔스기도 250대 가까이 찍어내고 있죠. 외형만 보면 세력 확장 끝판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과속입니다. 외신 분석을 보면 중국 해군의 실제 가동률, 그러니까 당장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비율이 60% 초반이라고 나옵니다. 숫자로 치면 370척 중 210척 정도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항모도 3척이지만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건 한 척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중국 전투기의 연평균 비행 시간은 90에서 120시간입니다. 당연히 조종사 숙련도도 떨어지고 교전 경험도 얕을 수밖에 없죠. 외신 전문지에서 중국군을 두고 전력은 크지만 관리가 안 된다라고 설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전력 규모는 작지만 구성과 유지율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해상자위대의 가동률은 85% 이상, 40척 중 34척이 항상 작전 투입이 가능합니다. 전투기 조종사 비행시간도 아시아 최상위인 150에서 200시간 수준이죠. 특히 일본이 강점을 보이는 건 감시와 조기경보 체계입니다. E767, E2D 같은 조기경보 통제기는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뽑아냅니다. 그런데 일본도 약점이 있습니다. 기술은 뛰어나도 자립성이 떨어지죠. 핵심 무장은 대부분 미국이 통제하고 있고 미사일 개발도 제한을 받습니다. 중국이 장기 압박을 걸면 일본이 독자적 전략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한국의 위치입니다. 외신들이 한국을 중일 갈등의 균형추로 본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거대한 숫자를 가진 건 아니지만 일본처럼 외부 의존도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전력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 대부분을 80에서 90% 수준으로 자립해버렸고 감시체계, 정밀타격, 잠수함 운영 능력이 동북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상, 해상, 공중 자산을 하나로 묶는 감시체계인 정찰위성 사이오, 탄도미사일 감시 레이더, 장거리 레이더가 완성되면서 외신들은 한국군을 동북아에서 실시간 상황 정보를 가장 정확히 받아보는 국가라고 평가합니다. 단순히 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보자마자 때릴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는 뜻이죠. 한국이 가진 현무포는 사거리 800km 이상, 탄두 중량 2톤, 이건 일본에는 없는 전력입니다.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를 말하지만 실전 배치까지 최소에서 8년이 걸립니다. 중국도 DF 미사일이 있지만 한국을 상대로 쓰면 바로 미일 개입을 촉발하기 때문에 대놓고 꺼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실제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은 한국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규모가 크지만 불안정하고 일본은 정교하지만 제약이 많은데 한국은 규모, 정교함, 지속성을 모두 갖춘 균형형 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일 간 충돌이 발생하면 두 나라 중 어느 쪽이 먼저 한국의 움직임을 신경 쓰게 되느냐가 전장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이걸 정량적으로 비교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중국 해군이 370척을 보유했다지만 작전 가능 전력은 210척 수준, 일본은 40척 중 34척 투입 가능 전투기 훈련 시간은 중국 90에서 120, 일본 150에서 200, 스텔스기 숫자는 중국 우위지만 실제 네트워크 운영은 일본 우위, 정찰 능력은 한국이 독자 위성 오기로 안정성 확보, 미사일 타격 능력은 한국이 지역 최상위권. 이 구조가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중국은 크고 일본은 정교하고 한국은 움직인다. 이 말은 즉 동북아 실전에서 즉시 전개 능력만 놓고 보면 한국이 가장 준비된 국가라는 뜻이죠. 이 분석을 기초로 보면 지금의 중일 갈등은 한국에게 전략적 공간을 만들어주는 흐름입니다. 양쪽 모두 한국을 건드릴 수 없고 서로가 한국의 태도를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과 항공 그리고 정밀 타격 체계가 이미 동북아에서 가장 완성도 높게 돌아가는 상태라 외신들은 한국을 불안정한 동북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안정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27일 한중미 해군 영상입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위험한 작전은 좁은 실내에서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실내 근접 전투는 적이 은폐할 수 있는 위치가 많고 아군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해군의 자랑인 UDT는 유사시 어떤 작전도 완수하기 위해 실내 근접 전투를 연마 중입니다. 특히 UDT는 해군의 중추이자 한국군 내에서 가장 선진화된 부대, 실전 경험이 풍부한 부대로 손꼽히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영예를 수호할
제거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연일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해상 패권 경쟁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해군 전력과 인프라가 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지척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의 해상 패권 야욕을 저지하는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또한 몰락하는 미 해군의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선업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조선업 열풍을 조금 걷어내고 나면 아직 우리 해군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뛰어난 조선업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 군의 신규 전력뿐만 아니라 미국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화된 동맹 파트너란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미 해군은 과거만한 위용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여유가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이 적성국의 위협을 제거하고 서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장점을 배우고 중국 전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의 미국 해군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고 중국과의 군사분쟁 발발 시 우리 해군의 전략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 예하의 총병력은 약 6만 9천 명 이상으로 이 중에서 해병대 소속의 2만 8천 명 정도를 제외하면 해군이 직접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은 약 4만 1천 명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한국 해군이 가용할 수 있는 주요 함정 전력으로는 잠수함 21척, 구축함 13척, 호위함 17척 등이 있으며 잠수함과 구축함은 지금도 새로운 전력이 계속해서 건조되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 해군의 전력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인데요.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에서 미국 해군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 무리인 측면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은 상당수의 전력이 구식화된 상태이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전 지속 능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해군의 최신 전력은 미국과 비교해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먼저 최근 일본함이 해군에 인도된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 기준 12,000톤급의 함정으로 만재 배수량이 1만 톤을 넘지 않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도 훨씬 큰 체급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88개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으며 해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하여 홍상어 장거리 대자머레 해룡 함대지 미사일, 해성투 순항 미사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함정입니다. 게다가 구축함의 핵심 장비이자 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체계도 알레이버크급과 동급인 AN 스파이1D V레이더가 탑재되어 미국과의 성능 격차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1만 20척 이상 보유하고 최신 개량형인 플라이트3도 순차적으로 20척을 전력화할 예정이란 점과 비교할 때 최대 3척의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보유하려는 한국은 질적 완성도 대비 양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6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막강한 성능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을 통해 한 번 더 잠수함의 크기를 키우고 수직 발사관을 10개나 탑재할 예정이니 우리 해군의 최신 전력만은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 해군조차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나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잠수함만으로 다국적 해상훈련에서 미 해군을 상대로 엄청난 전공을 올린 전례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훈련 상황을 위해 미국이 100%의 전력을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니라며 한국 해군의 성과를 폄하하기도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한국보다 우수한 전투력을 선보인 나라가 없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우리 군의 잠수함 운영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이러한 한국이 3,000톤급 이상의 최신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압박하기 충분한데요. 그만큼 한국 해군의 전투 역량과 신형 전력의 위력은 미 해군조차 함부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신 전력은 아직 충분한 수량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예정된 건조 계획이 모두 완료되더라도 미 해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량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해만을 수호하는 한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은 작전 환경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함정 수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각 함정이 안고 가야 할
임무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2000년대 초중반에 전력화된 일부 함정들은 노후화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함정 규모로 인해 승조원의 피로도와 거주 환경이 열악하다는 단점이 치명적입니다. 함체 규모는 작은데 각종 미사일과 전투 체계를 최대한 밀어넣으면서 함정 내부 공간의 활용이 어려웠고, 이는 곧 함정 승조원들의 전투 피로도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 해군이 장기간 작전이나 대양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반면 미국은 과거부터 대양을 넘나들며 군사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함정의 규모가 크고 내부 공간의 활용성이 극대화되면서 함정 자체의 성능과 더불어 승조원의 전투력 유지가 수월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이 전력화하고 있는 신규 함정들은 체급이 매우 커지면서 무장과 전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승조원들의 생활 공간까지 확보하면서 우리 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지속적인 전력 증강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신규 함정을 전력화하는 조선업 역량은 한국이 미국보다 한 수위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건조된 함정의 성능은 뛰어날지 몰라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언제든 신규 함정을 찍어낼 수 있는 조선업 역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연간 3척의 구축함을 신규로 생산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 절반인 1.5척의 구축함을 건조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HD 현대중공업에서만 최대 연간 5척 이상의 구축함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다시 말해 한국은 언제든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통해 미국의 주력 구축함보다 더 큰 함정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언제든 건조 작업을 진행할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 미국만큼의 해군 전력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함정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조선 역량을 갖춘 한국이 어째서 과거에는 작은 규모의 함정을 전력화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한국 해군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작전의 목표를 철저하게 북한에만 맞추는 안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대체로 낙후된 연안 전력만을 보유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해군은 대규모의 전력 강화 사업을 진행할 일이 적었고, 이러한 이유로 육군에 비해 전력 강화가 아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상 패권 경쟁을 가속하면서 한국은 북한보다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해군 전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서해를 중심으로 중국 해군과의 군사 분쟁 위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서해 일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며 한국 해경과 대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구조물은 향후 서해를 자신들의 영해로 주장하기 위한 밑 작업이 될 여지가 농후합니다. 중국은 항상 불법 구조물이나 인공섬을 기반으로 주변 해역을 자신들의 영해라 우긴 다음 막강한 해군력을 앞세워 주변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한국은 우리 군이 가용할 수 있는 해군력과 미 해군의 전략을 참고하여 중국 해군을 제압할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전략 중 하나는 해상에서의 미사일 보급 전략입니다. 원래 해군 함정은 탑재한 미사일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회항 후 정박하여 미사일 보급 절차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압도적인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를 제압하기 위해 해상에서 미사일을 보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술교리는 한국 해군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해상 민병대조차도 수십 척 이상의 선박을 동원할 수 있으며, 말이 좋아 민병대지 중국 정규군의 지원을 받아 주기적으로 정식 군사훈련까지 진행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해군의 발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미국의 전술교리를 참고하여 재보급 능력과 임무 효율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잠수함 전력을 앞세워 중국 해군이 한국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못지않은 잠수함 전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의 서해는 잠수함이 매복 공격을 수행하기 적합한 지형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장보고급 잠수함과 손원 1급 잠수함은 함정의 체급 자체가 작고 노후화되어 중국의 주력 핵 잠수함을 상대할 정도는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후속 잠수함 사업을 통해 최신 잠수함을 더 많이 확보하고 노후 전력을 퇴역시킬 전략 방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은 해군 전력의 질적 측면과 함정 건조 역량을 빠르게 성장시켜 왔지만 여전히 수적
전력 측면에선 중국과 미국 등의 군사 강국보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이 더 강력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과 함께 양적 성장도 함께 이룰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이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수량을 꾸준히 늘리고 구식 함정의 퇴역을 서두른다면 질과 양 모두에서 중국의 위협을 저지하고 세계 최강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